어머, 미영아. 집 정말 넓다. 우리 집보다 평수가 크네. 인테리어도 잡지에 나오는 집 같아. 같은 아파트 앞동에 사는 혜진이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미영은 어깨를 으쓱하며 의기양양하게 웃었죠. 이 집은 그녀의 자존심이자 성공의 증표였습니다. 수입산 대리석 바닥과 디자이너의 손길이 닿은 가구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그림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언니, 이쪽으로 와서 베란다 뷰 한번 봐. 우리 집 자랑이야. 언니네 동이랑은 좀 다르지? 미영이 혜진을 이끌고 통유리로 된 베란다 문을 열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화려한 도시의 전경에 혜진이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우와, 정말 끝내준다. 나도 이 동으로 이사 오고 싶었었는데 너무 부럽다. 한참 동안 밖을 내다보던 혜진의 시선이 베란다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동그래지더니 이내 입술 끝이 미묘하게 비틀렸습니다. 어머, 미영아, 저건 뭐야? 그녀의 손가락 끝에는 이 세련된 공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낡고 시커먼 장독들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미영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아, 저거 우리 어머님 건데. 어머나 세상에. 이 집 인테리어 다 망친다. 저런 건 빨리 치워. 혜진은 낄낄거리며 미영의 어깨를 가볍게 쳤습니다. 그녀가 돌아간 후 현관문이 닫히기 무섭게 미영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귓가에 맴도는 비웃음 소리에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었죠. 그녀는 증오가 가득 담긴 눈으로 장독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미영이 소파와 한몸이 되어 있는 남편 이기철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보, 당신 이리 좀 와봐. 아, 왜 또 소리를 질러. 이기철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귀찮다는 듯 대꾸했습니다. 저 장독대 좀 갖다 버려주면 안 돼? 오늘 점심에 앞동 사는 혜진 언니가 와서 저게 뭐냐고 비웃고 갔다고. 여기가 무슨 민속촌이냐면서 아주 사람들 놀러 올 때마다 창피해 죽겠어. 미영이 분에 못 이겨 씩씩거렸습니다. 사람들이 뭘 그렇게까지 신경 쓴다고 그래. 그냥 냅두면 안 될까? 어차피 베란다 구석에 있잖아. 그리고 엄마가 평생을 아끼는 물건이기도 하고. 기철이 마지못해 몸을 일으키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 모습에 미영의 화는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평생? 평생 썼으면 골동품이지. 지금이 무슨 쌍팔년도 아니고 누가 집에서 된장을 담가 먹어? 백화점 가면 최고급 유기농 된장이 널렸는데. 그때 부엌에서 조용히 그릇을 닦던 시어머니 박복순이 행주의 손을 훔치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기름기 없이 마른 얼굴에 자글자글한 주름, 헐렁한 몸빼 바지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아파트의 고급스러운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아가, 또 장독 때문에 그러니? 복순이 조심스럽게 며느리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것 좀 갖다 버리세요. 볼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힌다고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미영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쏘아붙였습니다. 그 말에 복순의 얼굴이 삽시간에 굳어졌습니다. 미영아, 저건 그냥 장독이 아니야. 내 시아버지 세상 뜨고 내가 기철이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내 청춘을 다 바쳐서 닦고 또 닦았던 내 세월이란다. 저기 저 된장으로 끓인 찌개를 기철이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어머니, 그런 구질구질한 옛날 이야기는 이제 지겨워요. 낡았으면 버리는 게 맞죠. 그리고 마트 된장이 훨씬 맛있어요. 미영이 복순의 말을 칼같이 잘라냈습니다. 너희가 내 평생 살던 집 팔아서 여기로 이사 오자고 했을 때 내가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저것만은 가져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니? 내 손때 묻은 물건은 저게 전부인데.
복순의 목소리가 원망으로 가늘게 떨렸습니다. 됐고요. 솔직히 쪽팔려서 그래요. 이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우리 집 놀러 올 때마다 저 얘기해요. 베란다에 저런 거 내놓고 사는 집이 우리밖에 없으니까. 제가 인테리어에 얼마나 신경 썼는 줄 아시잖아요. 미영이 손까지 휘저으며 악을 썼습니다. 그제야 기철이 둘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아, 진짜 그만들 좀 해. 기철이 지끈거리는 머리를 감싸쥐며 중얼거렸습니다. 기철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저 장독대가 그렇게 창피해? 복순이 애처로운 눈빛으로 아들에게 매달렸습니다. 기철은 어머니의 눈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솔직히 미영이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미영이 인테리어 디자이너고 솔직히 집 분위기랑은 안 어울려요. 좀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아들의 차가운 말은 비수가 되어 복순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다음 날 밤 회사 일에 시달린 기철이 녹초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삐뚤어진 넥타이를 풀지도 않은 채 소파에 가방을 던졌죠. 여보, 장독 말이야. 어머니가 치우신대? 미영이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와 물었습니다. 아니, 몰라. 너는 하루 종일 그놈의 장독 타령만 하더라. 회사 일도 바빠 죽겠는데. 기철이 신경질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때 마침 저녁상을 차려 나온 복순이 아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들, 어서 와. 배고플 텐데 밥부터 먹어라. 엄마, 미영이가 저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장독대 좀 치워주면 안 돼요? 꼭 그렇게 고집을 부려야겠어요?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 아내의 바가지, 어머니의 고집이 한데 엉켜 기철은 마침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기철아, 그래도 저건 우리 집안에. 집안? 집안 좋네. 그렇게 저게 중요하면 유산이나 빨리 정리해서 넘겨주고 요양원이든 어디든 가지고 들어가세요. 서로 좀 편하게 살자고요. 순간 거실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복수는 제 귀를 의심하며 아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니? 복순의 목소리가 신락같이 떨려왔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근데 이제 우리도 좀 독립해야죠. 언제까지 엄마 인생에 묶여서 살아야 해요? 기철은 끝내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미영이 차갑게 웃으며 베란다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못 치우시면 제가 치워드려야죠. 미영이 가장 작은 장독 하나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복순이 보는 앞에서 시멘트 바닥으로 무자비하게 내리꽂았습니다. 쨍그랑 고막을 찢는 파열음과 함께 40년 세월을 품은 장독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검붉은 된장이 쏟아져 나오며 베란다 바닥을 더럽혔습니다. 아이고, 복순이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맨손으로 날카로운 옹기 조각들을 긁어 모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파편이 손가락을 파고들어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당신 미쳤어. 기철이 뒤늦게 소리쳤지만 모든 것은 끝난 후였습니다. 복수는 피가 나는 손가락을 입에 문 채 망연자실한 눈으로 깨진 장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한평생 겪어온 서름과 배신감, 그리고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됐다. 이제 다 알았다. 복순이 힘없이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낡은 옷가지 몇 개를 싼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나온 그녀는 말없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매서운 겨울밤의 칼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었지만 아들 내외는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복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가운 도시의 어둠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목적지는 단 한 곳,
아들 내외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그녀의 진짜 세계, 명동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죠. 마침내 익숙한 거리에 내린 그녀는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으로 둘러싸인 5층짜리 상가 건물 앞에 우뚝 섰습니다. 그녀의 피와 땀으로 세운 그녀의 재산 중 일부인 복순 빌딩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어 강남 아파트를 사줬다고 믿는 아들. 이기철은 어머니의 진짜 재산이 얼마나 큰지 전혀 모른 채 그저 얼마 안 되는 돈을 차지하겠다고 어머니를 내쫓는 엄청나게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던 거였죠. 복수는 기가 막힌 이 상황에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빌딩 입구 앞 차가운 계단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온몸은 추위가 아닌 서늘한 분노로 떨려왔습니다. 그때 건물 안쪽에서 둔탁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계단을 뛰어내려온 한 젊은 남자가 복순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 차림의 그는 한밤중에 떨고 있는 노인을 보고 걱정이 되어 내려온 것이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이렇게 추운데 왜 여기 앉아 계세요? 복순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복순의 얼굴.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지만 그 너머에 숨겨진 기품을 남자는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복순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의 낡은 앨범 속에서 닳도록 봐왔던 사진 한 장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던 젊은 시절의 여인.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혹시 실례지만 박복순 할머니 아니세요? 네, 저를 아시나요? 저희 할머니, 명동에서 국수집 하셨던 최춘자 할머니세요. 저는 손자 최은수입니다. 은수의 말에 복순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자니가 춘자 언니의 손자라고? 네, 맞습니다. 여기서 다 뵙네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날까지 할머님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사셨어요. 이 험한 명동 바닥에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었던 의리 있는 동생이었다고요. 은수가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복순과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핏줄에게 버림받은 복순의 마음속으로 잊고 있던 인연의 온기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래, 맞아요. 춘자 언니는 저한테 좋은 친구였지요. 그런데 할머님, 왜 이 추운데 여기 이러고 계세요? 이 짐은 다 뭐고요? 은수가 복순의 초라한 보따리를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복순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수는 더 묻지 않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하늘에서 아시면 걱정하실 겁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은수가 편의점으로 달려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캔커피를 사와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손안에 전해지는 온기에 강철 같던 복순의 눈시울마저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요, 은수군. 할머님, 제가 이 건물 옥탑방을 새들어 조그만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밤이 늦었으니 올라가서 쉬시다가 내일 갈 곳을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복수는 말없이 은수를 따라 나섰습니다. 자신의 건물 가장 꼭대기, 가장 좁은 공간에서 귀한 인연이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10평 남짓한 공간은 단출했지만 은수의 땀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복수는 창가로 다가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왕국, 명동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불빛 하나하나가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찼던 그녀의 눈동자에서 뜨거운 감정들이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차갑고 이성적인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은 쥐뿔도 없는 노인네가 아닌 명동의 여왕 박복순으로서 그녀는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은수군, 정말 고마워. 복순이 여전히 명동 거리를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무게와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최은수의 허름한 옥탑방에서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 식사 메뉴는 양은 냄비에 끓인 라면이었죠. 은수가 꼬들꼬들하게 익은 면발을 건지려 할 때 소파에서 자던 박복순이 조용히 담요를 개며 일어났습니다. 할머님, 일어나셨네요. 라면 거의 다 됐어요. 은수가 해맑게 웃으며 그릇 2개를 꺼내 놓았습니다. 복수는 창가로 걸어가 아침 햇살이 비추는 명동 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은수야, 나 때문에 잠자리가 불편했지. 슬슬 내 거처를 알아봐야지.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할머니가 항상 이야기하셔서 그런지 꼭 저희 할머니 다시 만난 것 같고 저는 편하고 좋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도 신세는 신세지. 집 구할 시간 며칠만 더 주려무나. 곧 이 신세도 끝날 게야. 복순이 아무렇지 않게 말하며 자신의 진짜 속내를 감췄습니다. 은수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에이, 그런 말씀 마세요. 천천히 구하세요. 요즘 전세 사기도 많아요. 잘 알아보시고 구하셔야 해요. 은수가 김치가 담긴 작은 종지와 함께 라면 그릇을 건넸습니다. 복수는 말없이 라면을 받아들고는 어지럽게 널린 은수의 책상을 훑어보았습니다. 공기 중에는 은은한 편백나무 향기가 감돌았습니다. 상품 사진으로 가득 찬 컴퓨터 모니터 옆으로는 크고 작은 조각칼들과 곱게 말린 나무 부스러기, 그리고 매끈하게 사포질이 끝난 반쯤 완성된 목재 쟁반이 놓여 있었습니다. 디자인 스케치 더미 위에는 밀린 주문서와 독촉장으로 보이는 우편물들이 뒤섞여 그의 말 못할 고군분투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장사하는 거니? 좀 잘 팔려? 복순이 젓가락으로 면을 휘저으며 툭 던지듯 물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은수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솔직히 많이 어렵네요. 장사가 쉽지 않아요. 할머니가 하시던 대로 정직하게 좋은 물건 싸게 팔려고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걸 안 알아주나 봐요. 은수가 푹 한숨을 내쉬며 라면을 한 입 가득 넣었습니다. 복수는 말없이 일어나 은수의 컴퓨터 앞에 섰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페이지에는 상품 사진들이 아무런 개성 없이 밋밋하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 물건들 은순이가 직접 다 만든 거니? 네, 밤새워서요. 물건은 참 좋은데 이걸 파는 솜씨는 영 젬병이네. 복순의 단호한 말에 은수가 먹던 라면을 뿜을 뻔했습니다. 네, 젬병이라니요? 장사는 물건 자랑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걸 살 사람의 마음을 훔쳐야지. 그녀의 눈빛이 순간 동네 할머니가 아닌 날카로운 사업가의 것으로 변했습니다. 은수는 저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하고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 할머니가 늘 말씀하셨지. 장사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마음을 사는 것이라고. 자, 이 나무 그릇을 봐라. 이걸 그냥 이렇게 덩그러니 찍어 올리면 누가 사겠어? 여기에 아주 맛깔스러운 나물 반찬을 소복하게 담아서 찍어야지. 보는 사람이 아, 저 그릇에 밥 비벼 먹으면 정말 꿀맛이겠다 하고 침을 꼴깍 삼키게 만들어야 한단 말이야. 복순이 모니터 화면을 손가락으로 콕 찔렀습니다. 아, 마음을 산다는 게 그런 뜻이었군요. 은수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이게 또 뭐야? 자네 인건비는 고사하고 재료값이나 나오겠어? 좋은 물건은 죗값을 받아야 그 가치가 사는 법이야. 가격을 2배로 올려.
복순의 호통에 은수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는 홀린 듯이 컴퓨터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순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자신의 낡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는 은수에게 들리지 않도록 등을 돌리고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며 작은 목소리로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나다, 김 변호사. 따뜻한 이모님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명동을 호령하던 여왕의 차가운 목소리만 남았습니다.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갑자기 연락을 끊으셔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내 신변에 관한 얘기는 나중에 하지. 급한 용무가 있다. 복순이 화장실 문을 살짝 닫고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첫째, 내 명의로 된 모든 부동산과 자산 현황, 자금 흐름까지 완벽하게 정리해서 보고서를 올려줘. 둘째, 내 아들 이기철과 며느리 김미영. 그 두 사람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샅샅이 뒤져. 대출, 사채, 주식계좌, 카드 명세서까지 먼지 한 톨도 놓치지 마. 셋째, 명동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빌라 하나를 일주일 안으로 계약해줘.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복순이 전화를 끊고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은수는 여전히 컴퓨터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에 거쳐 은수는 복순의 말을 귀담아 들으며 작업에 열중했습니다. 할머님, 다 바꿨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은수가 흥분한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쇼핑몰 페이지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감성이 느껴지는 사진들과 설득력 있는 설명, 그리고 당당하게 매겨진 가격표가 방문객을 유혹하고 있었죠. 이제야 장사하는 집 같구나. 기다려봐라. 곧 좋은 소식이 올 게다. 복순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수의 휴대폰에서 주문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님, 할머님, 대박이에요. 주문이 폭주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은수가 휴대폰을 두 손에 꼭 쥔 채 방방 뛰며 기뻐했습니다. 내 할머니가 하늘에서 도우신 게지. 복순이 인자하게 웃으며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창밖으로는 그녀가 되찾아야 할 왕국, 명동의 거리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편 어머니 복순이 떠난 강남 아파트는 평온 그 자체였습니다. 박복순이라는 존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집안에는 김미영의 취향으로 가득 찬 음악 소리와 값비싼 와인 향기만이 감돌았죠. 자기야, 오늘 수연이 만났는데 글쎄 나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 미영이 우아하게 와인 잔을 기울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값비싼 레스토랑에서나 볼 법한 스테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뭘 부러워하는데? 이기철이 어색한 솜씨로 스테이크를 썰며 물었습니다. 내가 어머니 좋은 요양원으로 보내드렸다고 했거든. 그랬더니 다들 요즘 보기 드문 효부라면서 어떻게 그런 현명한 결정을 했냐고 칭찬을 하더라니까. 자기는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대. 그 얘기하는데 수연이 거의 울 뻔했잖아. 요양원? 엄마는 그냥 집을 나간 거잖아. 언제 요양원에 갔다고 그래? 기철이 당황해서 나이프를 멈칫했습니다. 어머, 당신은 꼭 그렇게 고지곳대로 들어? 그럼 친구들한테 우리 시어머니, 우리가 구박해서 쫓겨났어요 라고 사실대로 말이라도 할까? 다 당신 체면, 내 체면 생각해서 적당히 둘러댄 거지. 미영이 손을 휘휘 내저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기철은 찜찜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아내의 말에 더 이상 토를 달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기철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회사 동료인 박 과장이었죠.
여보세요, 과장님. 웬일이세요? 기철아, 너 지금 어디야? 혹시 근처에 아무도 없냐? 전화기 너머로 박 과장의 흥분으로 가득 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인데요. 아내랑 같이 있습니다. 야, 너한테만 알려주는 건데. 대박 정보가 하나 있거든. 너 혹시 굴릴 돈 좀 있냐? 박 과장이 주변을 살피는 듯 목소리를 바짝 낮췄습니다. 투자 말씀이십니까? 기철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내 처남이 증권가 펀드 매니저인데 이건 100% 확실한 내부 정보래. 조만간 바이오주 하나가 터지는데 지금 들어가면 최소 3배, 운 좋으면 5배까지도 본다더라. 이건 그냥 돈을 줍는 거야. 3배요? 기철이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미영의 눈 역시 탐욕으로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난 내일 당장 마이너스 통장 뚫어서 5천만 원 넣을 거야. 넌 얼마까지 가능하냐? 이런 기회 인생에 2번 다시 안 와. 박 과장의 목소리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달콤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기철의 얼굴은 이미 상기되어 있었죠. 여보, 들었어? 3배래, 3배. 미쳤다. 당장 해야지. 우리 통장에 얼마 있더라? 미영이 호들갑을 떨며 계산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다 긁어 모아도 2천만 원이 안 될 텐데. 이걸로는 3배가 터져도 간에 기별도 안 가잖아. 그럼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까? 기철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미영이 손뼉을 쳤습니다. 그거야. 확실한 정보라며. 대출 이자 그거 얼마나 한다고. 원금의 3배가 굴러 들어오는데. 며칠 후 탐욕에 눈이 먼 기철은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5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하지만 한번 타오른 욕망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죠. 그는 더 큰 한 방을 노리며 결국 손대지 말아야 할 돈에까지 손을 뻗고야 말았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좋아서 3억까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자가 월 19%인데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음침한 사채 사무실에서 직원이 살벌한 눈빛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몇 달 뒤 수십억을 손에 쥘 것이라는 망상에 빠진 기철은 망설임 없이 펜을 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3개월 안에 전부 갚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각 명동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빌라 거실엔 박복순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복순은 방금 전 계약을 마친 새 집에서 김 변호사의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모두 조사했습니다. 이기철 씨는 아파트 담보대출 5억 그리고 대명사채라는 곳에서 추가로 3억을 빌렸습니다. 김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철을 복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대명사채라. 그놈 목에 아주 튼튼한 목줄이 걸렸구나. 그 채권 우리가 사들이도록 해. 누구도 모르게 차명법인을 통해서. 복순이 창밖을 바라보며 얼음장처럼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그 한마디로 아들 기철이 빚을 갚아야 할 대상은 사채업자가 아닌 어머니인 바로 자신이 되었습니다. 아들의 목줄을 직접 틀어쥐고 파멸의 시기와 방법까지 온전히 통제하겠다는 무서운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서늘한 복수심 속에는 아들이 진짜 깡패들의 손에 넘어가 폭력에 시달리거나 험한 꼴을 당하는 것만은 막으려는 복수와 모정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또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기철의 투자 계좌에는 매일같이 새빨간 숫자들이 찍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이것 좀 봐. 일주일 전보다 5천만 원이 더 올랐어. 미영이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진짜야? 세상에. 이 속도면 10배도 벌겠는데? 여보, 우리 이제 진짜 부자야. 강남 부자라고.
언제까지 이 아파트에서 살 거야? 더 큰 꿈을 꿔야지. 미영이 휴대폰으로 화려한 외제차 사진을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어때? 벤츠 신형인데 우리한테 딱 어울리지 않아? 당장 계약하러 가자. 아직 돈이 통장에 들어온 것도 아닌데. 어차피 들어올 돈이잖아. 당신 아직도 소시민처럼 굴 거야? 우린 이제 레벨이 다르다고. 아내의 부추김과 눈앞의 새빨간 수익률에 취한 기철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인생의 정점에 오른 듯한 기분으로 강남의 수입차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파멸 직전의 단꿈에 젖어 새 차를 구경하던 그 시간은 수십 년 전의 어느 겨울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곳에는 아들이 평생 모르고 살았던 박복순의 진짜 인생이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명동거리는 사람과 연기, 고함 소리로 정신없이 들끓는 거대한 시장터였습니다. 골목 가장 후미진 곳, 다른 상인들의 등살에 밀려난 자리에 20 중반의 젊은 박복순이 갓난아기를 등에 업은 채 군고구마를 팔고 있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눈을 찔렀지만 그녀는 눈을 비빌 새도 없이 목청을 높였습니다. 맛있는 군고구마 사세요. 꿀처럼 달콤한 군고구마가 왔어요. 하지만 행인들은 꾀재재한 행색의 젊은 복순과 그 옆에 초라한 좌판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추위와 배고픔에 지친 등 뒤에 아기 기철이 앵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쉬, 기철아. 우리 아들 울지 마. 뚝. 엄마가 얼른 고구마 팔아서 우리 기철이 따뜻한 우유 사줄게. 응? 복순이 차가운 손으로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애타는 목소리로 달랬습니다. 그 모습을 안쓰럽게 지켜보던 옆가게 국수집 주인 최춘자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다가왔습니다. 복순아, 애기가 배고파서 보채는갑다. 이리 줘봐. 내가 좀 안고 있을게. 푸근한 인상의 춘자가 선뜻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니에요, 언니. 장사하셔야죠. 괜찮아요. 으이구, 뭐가 괜찮아. 애 울음소리에 내 속이 다 타들어가겠다. 어서. 춘자가 복순의 등에서 기철을 솜씨 좋게 받아 안았습니다. 아기는 신기하게도 춘자의 품에 안기자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요. 복순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해가 저물고 다른 상인들이 하나둘 좌판을 정리할 시간, 복순의 고구마는 절반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고구마들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춘자는 그런 복순을 묵묵히 지켜보다가 자신의 가게로 손짓했습니다. 복순아, 이리 와서 이거 한 그릇 하고 들어가. 춘자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을 그녀 앞에 내밀었습니다. 언니, 저 돈 없어요. 내가 너한테 국수값 받으려고 이러는 것 같아? 이런 게 사람 정이야. 얼른 먹어. 불기 전에. 춘자가 복순의 손에 억지로 젓가락을 쥐어주었습니다. 복순이 뜨거운 국물과 함께 면을 한 입 삼키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툭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왜 울어? 국수가 맛이 없어? 아니요. 너무 맛있어서요, 언니. 복순이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장사가 많이 힘들지? 춘자가 복순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네. 이러다가 우리 기철이 분유값도 못 벌까봐. 무서워요. 춘자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국물을 마시는 복순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복순아, 언니가 비법 하나 알려줄까? 비법이요? 장사는 말이다. 이 국수 한 그릇 파는 게 아니야. 춘자가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뭘 팔아요? 마음을 사는 거지, 마음을. 손님들 마음을 얻어야 돈이 따라오는 거야.
춘자의 말에 복수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손님들 얼굴 하나하나를 다 기억해. 어제 왔던 손님이 오늘 또 오면 아이고 어서 오세요. 어제 드신 고구마는 맛이 괜찮으셨어요? 하고 살갑게 말을 걸어봐. 사람은 자기를 알아봐주는 사람한테 지갑을 열게 돼 있어. 그리고 고구마 하나를 덤으로 주면서 손님 아기가 예뻐서 서비스 하나 더 드려요. 하고 웃어봐. 그게 손해 같지? 아니야. 그게 바로 투자요. 그 손님이 다음에 친구 10명을 데리고 온다니까? 춘자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 최춘자 언니만 믿어. 돈보다 무서운 게 사람 마음이고 사람 마음보다 확실한 게 입소문이야. 그게 바로 내 장사의 진짜 미천이 될 거야. 다음 날부터 복수는 독하게 마음먹고 춘자의 조언을 실천했습니다.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눈을 맞추고 작은 서비스와 함께 따뜻한 말을 건넸죠. 한 달이 지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복순의 좌판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명동 꿀고구마, 인심 좋은 아기 엄마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그녀의 장사는 날로 번창했습니다. 몇 년 후 마침내 복수는 명동 골목의 작은 상가 하나를 계약했습니다. 그녀는 등기 서류를 품에 안고 곧장 춘자에게 달려갔습니다. 언니, 나 가게 샀어. 우리 가게가 생겼다고. 세상에, 복수나, 장하다, 내 동생. 두 여인은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복수는 잠든 아들 기철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춘자 언니가 가르쳐준 그 소중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말입니다. 최춘자의 조언을 발판 삼아 명동의 명물로 거듭난 박복순. 그녀의 억척스러운 삶은 아들 기철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보상받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피땀으로 헌신한 세월 동안 아들의 마음속에서는 감사가 아닌 지독한 수치심과 가난에 대한 부끄러움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러 갓난아기였던 기철은 교복을 입은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토요일 오후 기철은 잔뜩 멋을 낸 친구들과 명동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죠. 야, 이기철. 너네 엄마 진짜로 명동에서 빌딩 사업하시는 거 맞아? 친구 민수가 반짝이는 새 운동화를 뽐내며 물었습니다. 기철은 친구들의 최신 유행 옷차림과 비교되는 자신의 낡은 옷을 애써 무시하며 가슴을 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엄마 이 바닥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는 큰손이야. 우와, 대박이다. 그럼 너 완전 금수저네. 친구들이 부러움 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자 기철의 어깨가 으쓱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 앞쪽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기철의 발걸음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자, 골라요, 골라. 꿀처럼 달콤한 군고구마가 왔어요. 낡은 앞치마에 얼굴에는 검댕이 묻은 복순이 손님을 향해 힘껏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기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기 고구마 맛있겠다. 우리 하나씩 사 먹고 가자. 한 친구가 복순의 좌판을 향해 뛰어가려 하자 기철이 질겁하며 그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야, 됐어. 가자, 딴 데로. 하지만 친구들은 이미 복순의 좌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복순은 돈을 내려는 학생들을 보다가 그 뒤에 서 있는 아들 기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지친 얼굴이 세상 가장 환한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어머나, 기철아, 친구들이랑 놀러 왔어? 복순이 반가움에 손을 흔들며 아들을 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철은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획 돌려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그 목소리가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이요. 이기철, 저 아줌마가 너 부르는데? 아는 분이야? 친구가 어깨를 툭 치며 묻자 기철이 질색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몰라. 누군데? 사람 잘못 보셨나 보지. 그 차가운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복순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환하게 웃던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허공에 들려던 손이 힘없이 툭 떨어졌죠. 그녀의 목숨과도 같은 아들이 자신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저, 아줌마, 고구마 3개 주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가 돈을 내밀었습니다. 복수는 떨리는 손으로 겨우 고구마를 종이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아들의 뒷모습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기철은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친구들이 멀어지고 복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화롯불의 온기조차 그녀의 시린 마음을 데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기철을 복순이 무겁게 가라앉은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철아, 이리 와서 좀 앉아라. 나 숙제해야 돼. 무슨 일인데? 기철이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오늘 명동에서 엄마 보고 왜 아는 척 안 했어? 엄마 본 거 맞지? 그 말에 기철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이내 그는 가방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봤어. 그래서 뭐. 그게 뭐 어쨌는데. 네가 엄마를 모르는 척하지 않았니? 그럼 어떡해. 친구들 앞에서 우리 엄마가 고구마 장수라고 어떻게 말해. 엄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기철의 입에서 나온 가시 돋친 말에 복순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철아, 엄마는 너 먹여 살리려고. 다른 엄마들은 집에서 살림하거나 회사 다니잖아. 왜 우리 엄마만 길바닥에서 장사를 하냐고. 왜 나만 창피해야 하는데. 기철이 눈물까지 글썽이며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친구들한테는 엄마가 명동에서 큰 빌딩 사업한다고 거짓말까지 했단 말이야. 근데 고구마 장수라니. 내 체면이 뭐가 되냐고. 아들의 절규는 복순의 가슴을 갈갈이 찢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가난을, 그리고 그 가난을 상징하는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사실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 순간 복수는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삐뚤어진 마음이 아닌 그 마음을 만든 자신의 가난이 문제라고 믿어버린 것입니다. 그래, 엄마가 잘못했다.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도 기죽지 않게, 누구도 무시 못하게. 엄마가 돈 많이 벌게. 기철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엄마가 되어줄게. 복순이 눈물을 닦으며 아들의 등 뒤에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아들의 인성이 아닌 허영심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사랑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비극의 씨앗이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그릇된 사랑에서 싹트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번듯한 직장을 구한 기철이 김미영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복수는 아들의 결혼식장에서 입구에 서서 허리가 끊어져라 하객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체면을 위해 명동의 상인이 아닌 강남의 점잖은 사모님처럼 보이려 애썼죠. 식이 끝난 후 복수는 두꺼운 축의금 봉투 다발이 든 가방을 꼭 쥔 채 신혼부부를 불렀습니다. 기철아, 미영아, 너희 신혼집 때문에 불렀다. 어머니, 정말 저희 집 해주시게요? 미영이 기다렸다는 듯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래야지. 오늘 들어온 축의금에 내가 모은 돈을 탈탈 털었다. 이걸로 강남의 작은 아파트 한 채는 살 수 있을 게다. 복순이 미소를 지으며 돈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더 이상 돈 때문에 기죽을 일이 없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며칠 후 부동산 중개인을 따라 강남의 아파트를 보러 간 자리였습니다. 이 집은 24평입니다.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딱 좋죠. 중개인의 설명에 미영의 표정이 삽시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24평이요? 어머, 너무 좁다. 우리 집만 들여놔도 발 디딜 틈도 없겠네. 얘야, 시작부터 너무 큰 집은. 복순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이번에는 아들인 기철이 나섰습니다. 엄마, 미영이 말이 맞아. 내 회사 동기들은 다들 30평대에서 시작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좁은 데서 살아? 회사 사람들이 집들이 온다고 하면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 거야. 아들의 입에서 나온 창피하다는 말은 또다시 복순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미영은 기세를 몰아 복순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대놓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받은 보험금도 꽤 되셨을 텐데 그것까지 합치면 30평은 충분하지 않아요? 그 노골적인 말에 복수는 얼굴을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아들 기철은 아내의 무례한 말을 말리기는커녕 못 들은 척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아들이 기죽는 꼴을 볼 수 없었던 그녀는 자신이 살던 아파트를 팔고 결국 돈을 더 보태 30평짜리 아파트를 계약해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집으로 들어갔죠.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어머님, 기철 씨 차, 저 낡은 국산차 계속 태우실 거예요? 회사 동료들이 다 수입차인데 우리 기철 씨만 왕따 되겠어요. 어머니, 이거 신상 아니라 작년 모델이잖아요. 백화점 직원한테 속으신 거 아니에요? 이런 건 들고 다니면 창피해요. 아들 부부의 요구는 끝이 없었고 복순의 지갑은 쉴 새 없이 열렸습니다. 그녀의 헌신은 당연한 권리가 되었고 감사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복순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기철아, 돈을 물 쓰듯 하면 못 쓴다. 벌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한순간이야. 아, 엄마, 또 그 잔소리. 엄마, 여긴 명동시장 바닥이 아니라고요. 기철이 짜증을 내자 옆에서 와인을 마시던 미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건 옛날 어른들이나 하는 생각이에요. 요즘은 돈을 써야 돈이 돌고 투자를 해야 부자가 되는 세상이라고요. 어머니처럼 아끼기만 하면 평생 그 자리인 거 몰라요? 며느리의 가르침에 복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복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돈으로 아들의 허영심을 채워주는 동안 아들은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죠. 내가 돈이 없어도 저 아이들이 나를 엄마로 존중해 줄까? 그날 이후 복순의 마지막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를 거실에 불러앉히고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기철아, 미영아. 이제 너희에게 더는 해줄 돈이 없구나. 복순이 일부러 지치고 쇠약해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너희 이 집 사주고 차 사주고 그동안 생활비 대주느라 내 아버지 목숨값이었던 보험금까지 내가 다 써버렸다. 이제 이 늙은이 수중엔 정말 돈 한 푼 남지 않았어. 그녀의 폭탄 선언에 거실 공기는 순간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계산적인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의 태도는 그날부터 돌변했습니다. 돈 나올 구멍이 막혔다고 생각하자 늙은 시어머니는 그저 귀찮고 거추장스러운 짐일 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며느리 김미영은 베란다의 낡은 장독대를 핑계 삼아 사사건건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촌스러운 것 좀 어떻게 안 돼요? 라는 가벼운 투정으로 시작된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죠.
엄마, 용돈 주는 날 한참 지났잖아요. 카드값 내야 된다고. 기철이 마치 빚 독촉이라도 하듯 당연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돈이 없다고 하지 않았니? 돈이 없으면 어떡해요. 저희도 사는 거 빠듯한데. 옆에 있던 미영이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짜증과 노골적인 무시가 섞인 말들이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날 밤 복수는 아들 집의 작은 방 안에서 소리 죽여 눈물을 삼켰습니다. 명동의 최고급 빌라 안 박복수는 소파에 앉아 길고 긴 과거 회상에서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들을 괴물로 만든 것이 결국 자신의 뒤틀린 사랑이었다는 뼈아픈 진실을 되새기고 나니 더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모든 원인이 자신에게서 시작되었기에 이 끔찍한 고리를 끊어내는 것 또한 온전히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박복수는 곁에 놓인 전화기를 들어 자신의 법률 대리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단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이제 시작하게. 박복순의 그 한마디와 함께 아들 부부가 그토록 굳게 믿었던 장밋빛 인생이라는 달콤한 꿈은 와장창 소리를 내며 깨져버렸습니다. 그 운명의 아침, 아무것도 모르는 이기철은 늘 그랬듯 출근 준비를 하며 무심코 TV를 켰습니다. 단꿈에 젖어있던 그의 뇌리를 후려치는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수천억 원대의 대규모 펀드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골든에셋 투자회사의 대표 김 씨가 고객들의 투자금을 들고 해외로 잠적한 것으로 골든에셋? 기철의 손에서 리모컨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의 눈이 공포로 물들며 TV 화면에 고정되었습니다. 김 대표는 존재하지도 않는 바이오 회사를 내세워 가상의 수익률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속여온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여보, 김미영, 당장 이리 와봐. 기철의 비명에 화장실에서 나오던 미영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침부터 왜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저기 뉴스 좀 봐. 우리가 투자한 회사라고. 기철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TV를 가리켰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미영의 얼굴에서도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거짓말. 저거 다 거짓말이지? 여보, 사기당한 거야. 우리 돈 전부. 기철이 머리를 감싸쥐며 소파 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넋이 나간 기철이 비틀거리며 문을 열자 검은 정장을 입은 낯선 사내 둘이 서 있었습니다. 이기철 씨 되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대명사채에서 빌려가신 3억 원에 대한 채무 상환을 요구하러 왔습니다. 사내가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휙 건넸습니다. 네. 하지만 상환일은 아직 한참 남았는데요. 채권이 저희 쪽으로 양도되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채권자 변경 시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원금과 이자, 전액을 상환하지 않으시면 담보로 잡힌 이 아파트는 즉시 가압류에 들어갑니다. 사내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통보한 뒤 돌아섰습니다. 쿵 하고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부부의 심장을 내리찍었습니다. 은행 빚 5억, 사채 빚 3억, 도합 8억이라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 눈덩이 같은 이자와 함께 그들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떡해? 우리 이제 어떡해? 미영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그때 기철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회사 인사팀장이었죠. 기철은 불길한 예감에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기철은 곧장 인사팀장실로 불려갔습니다. 이쪽으로 앉아.
팀장은 싸늘한 얼굴로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이기철 씨가 회사 공금을 횡령하여 불법적인 주식 투자를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네. 네, 횡령이라니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시침이 떼지 마. 자니가 골든에셋이라는 사기 회사에 회사 운영 자금을 빼돌린 증거가 여기 다 있어. 자네 해고야. 그리고 회사 이미지 생각해서 경찰에 고발은 안 할 거야. 대신 내일까지 이 돈 채워 넣어. 안 그럼 이미지고 뭐고 콩밥 먹게 해줄 테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박 과장이 회사 돈을 횡령하고 모든 죄를 기철에게 덮어 씌웠던 것이었습니다. 기철은 자신이 어떻게 회사를 걸어 나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에 힘이 풀린 그는 벤치에 주저앉아 텅 빈 눈으로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돈, 집, 그리고 직장까지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기철의 꼴을 보자마자 미영이 귀신같이 달려들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회사에서 뭐라고 해? 잘렸어. 뭐? 잘렸다고? 당신 미쳤어. 미영의 날카로운 비명이 거실을 찢었습니다. 다 끝났어. 돈도 집도 직장도 전부 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만 아니었으면. 미영이 이성을 잃고 기철의 가슴을 미친 듯이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확실한 정보라고 했잖아. 인생 역전한다며. 나도 속았어. 내가 사기당하고 싶어서 당했냐고. 기철이 미영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며 추악한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아니, 이건 저주야. 당신이 당신 엄마를 내쫓아서 벌 받는 거라고. 어른을 내치면 천벌 받는다는 말도 못 들어봤어? 네가 장독대로 스트레스를 주니까 그런 거잖아. 나만 쫓아냈어? 너도 같이 했잖아. 미영이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뜯으며 악을 썼습니다. 며칠 뒤 우편함에 꽂힌 차가운 법원 등기가 그들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았습니다. 아파트, 경매 개시 결정 통지서. 기철의 손에서 종이 한 장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강남 아파트, 모든 것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영은 자신의 명품백을 모두 팔아 기철의 회사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일단 횡령한 돈을 갚지 않으면 당장 콩밥 먹게 생겼으니까요. 거실 바닥에는 온갖 독촉장과 법원에서 날아온 붉은 글씨의 경매 통지서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기철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김미영은 손톱을 물어뜯으며 방안을 초조하게 서성였습니다. 이제 끝이야? 우리 정말 이대로 길바닥에 나앉는 거냐고. 미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텅 빈 거실을 울렸습니다. 방법이 없어. 다 끝났어. 기철이 죽은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미영의 걸음이 우뚝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에 섬뜩한 빛이 스쳤어요. 아니야. 아직 한 군데가 남았어. 그녀는 남편의 팔을 잡아 끌고 박복순이 쓰던 작은 방 앞으로 향했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방문이 끼익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틀림없어. 이 방 어딘가에 분명히 숨겨둔 돈이 있을 거야. 미영이 굶주린 짐승처럼 방 안으로 들어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겠어. 엄마 물건은 낡은 것들밖에 없잖아. 기철이 망설이며 주저앉으려 하자 미영이 그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소리쳤습니다. 정신 차려, 이기철. 당신 엄마가 어떤 사람인데. 평생 돈 입에 달고 살던 영감탱이야. 집 한 채 사주고 돈이 다 떨어졌다는 게 말이 돼? 쇼를 한 거라고 쇼를.
분명 장판 밑에라도 금괴를 숨겨놨을 거야. 미영은 복순의 낡은 화장대로 달려들어 서랍을 모조리 뽑아 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먼지 쌓인 화장품과 빛바랜 사진, 싸구려, 장신구들이 어지럽게 흩어졌죠. 그 모습에 자극받은 기철 역시 옷장 문을 열고 어머니의 손때 묻은 옷가지들을 짐짝처럼 꺼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는 옷주머니 하나하나를 미친 듯이 뒤졌지만 나오는 것은 낡은 손수건과 동전 몇 개뿐이었습니다. 찾았어? 아니, 아무것도 없어. 당신은? 젠장, 여기도 없어. 미영이 소리를 지르며 화장대를 발로 찼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보물찾기라도 하듯 방 안의 모든 것을 부수고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기철은 침대 밑을 기어다니며 바닥을 살폈고 미영은 커터칼로 침대 매트리스를 찢어 그 속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솜과 먼지만 풀풀 날릴 뿐이었죠. 반지꼬리, 늙은이들은 꼭 그런 데다 돈을 숨기잖아. 미영의 외침에 기철이 방구석의 낡은 반지꼬리함을 발견하고는 달려가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색색의 실타래와 낡은 골무, 단추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때 한 바닥을 더듬던 기철의 손에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찾았다. 여기 통장이 있어. 얼마야? 얼마가 들어있는데? 미영이 통장을 낚아채듯 빼앗아 펼쳐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찍힌 숫자는 그들의 절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처참했습니다. 뭐야? 고작 50만 원? 80만 원? 다 합쳐도 200만 원도 안 되잖아. 이걸로 뭘 하라고. 미영이 통장들을 갈기갈기 찢어 바닥에 뿌리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녀는 분에 못 이겨 벽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쳤습니다. 없어. 아무것도 없다고. 이럴 리가 없어. 그 지독한 구두쇠가 이렇게 돈이 없을 리가 없다고. 이제 정말 끝인가 봐. 기철이 바닥에 주저앉아 넋나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분노에 찬 그녀의 눈이 마지막으로 방 안을 훑던 그때 낡은 화장대와 벽틈 사이에 끼어 있는 종이 조각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건 뭐지? 미영이 귀신처럼 달려들어 그것을 확 낚아챘습니다. 그것은 다 낡아빠진 명함 한 장이었습니다. 명동 부동산? 부동산 명함이 왜 여기서 나와? 미영이 명함을 들어보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끝이 아닐 수도 있어. 뭐? 이거 봐. 명동. 어머님이 명동 부동산 명함을 왜 가지고 있겠어? 뭔가 명동에 땅이든 건물이든 더 있을 수도 있어. 예전에 어머님 거기서 장사하셨다며. 미영의 악에 받친 목소리가 기철의 귓가에 뱀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일말의 죄책감마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배신감과 도끼만이 남았습니다. 자신이 피해자라는 망상이 그의 머릿속을 완전히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엄마는 우리를 속인 걸 수도 있지. 가난한 척, 돈 없는 척 하면서. 기철이 이를 갈며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닌 섬뜩한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찾아내야 해. 엄마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찾아내서 숨겨둔 재산 전부를 빼앗아야 해. 그건 원래부터 내 것이었어. 당연하지. 그 돈은 원래 당신 거고, 내 거고, 우리 거야. 한 푼도 남김없이 다 되찾아와야지. 미영이 남편의 팔을 붙잡고 그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목표는 용서를 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을 찾아내 빼앗아오는 것, 그것이 지옥의 나락에서 그들이 찾아낸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독이 오른 채 어지럽혀진 복순의 방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섰습니다.
다음 날 허름한 상가 건물 2층, 명동 부동산의 낡은 유리문을 거칠게 열어젖힌 미영이 다짜고짜 책상에 앉아있던 중개인에게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박복순이라는 할머니 오신 적 있죠? 중개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점잖으신 분 말씀이시군요. 얼마 전에 저희 부동산 통해서 아주 좋은 빌라를 계약하고 가셨죠. 그런데 무슨 일이십니까? 누구시죠? 미영은 기다렸다는 듯이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처럼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기철의 팔을 꼭 붙잡고 애절하게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 요즘 기억이 오락가락하세요. 치매 초기 증상 때문에 옛날 생각만 하시고는 갑자기 연락도 없이 집을 나가셔서 저희가 지금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이 명함이 유일한 단서예요. 옆에 있던 기철 역시 걱정으로 얼굴이 반쪽이 된 아들이냥 맞장구를 쳤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저희 어머니께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어디로 가셨는지 주소라도 좀 알려주세요. 두 사람의 처절한 연기에 중개인의 얼굴에 동정심이 어렸습니다. 허허, 그러셨구나. 제가 배웠을 땐 아주 정정하고 기품 있는 분이셨는데. 이상하네. 중개인이 고개를 갸웃거리자 미영은 더욱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겉은 멀쩡해 보이시는데 속은 아니거든요. 제발요, 저희 어머니 좀 찾게 도와주세요. 결국 중개인은 마음이 약해져 서랍에서 주소가 적힌 메모지를 꺼내 주었습니다. 원래는 절대 알려드리면 안 되는 건데 사정이 딱하시니. 명동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로얄 팰리스 3001호입니다. 부디 잘 모셔가세요. 로얄 팰리스라는 이름에 부부의 눈빛이 교차했습니다. 그들은 감사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부동산을 뛰쳐나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주소지에 도착한 두 사람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눈앞에는 그들의 강남 아파트는 초라한 창고처럼 느껴질 정도로 웅장하고 화려한 최고급 빌라가 서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데서 살고 있었다고? 미영이 경악과 질투가 뒤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1층 로비로 들어서려 했지만 제복을 입은 경비원이 철통같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디 오셨습니까? 저 3001호의 박복순 여사님 만나러 왔는데요. 저희 그분 자식입니다. 기철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경비원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두 사람의 허름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3001호 사모님, 자제분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방문하셨습니다. 올려 보내드릴까요? 전화를 받은 복순의 목소리에는 놀라는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그녀의 입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복수는 잠시 뜸을 들인 후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올려보내세요. 잠시 후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기철과 미영이 굳은 표정으로 3001호 앞에 섰을 때 찰칵 소리와 함께 묵직한 문이 안에서부터 열렸습니다. 박복수는 홀로 최고급 소파에 앉아 소리 없이 찻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자신들과 함께 살 때 늘 그녀가 즐겨 입었던 낡은 몸빼 바지가 아닌 한 올 한 올 정성스럽게 쑤가 놓인 단아하고 품이 있는 비단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걱정이나 슬픔이 아닌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평온한 미소마저 감돌았죠. 그녀의 뒤로는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그들의 강남 아파트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고급스럽고 정갈한 내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쫓겨난 노인네의 비참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복수는 아연실색한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서 아래로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그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은 눈빛이 오히려 더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왔구나. 여기까지 어쩐 일이니? 박복순의 차갑고도 나직한 목소리가 대리석 바닥처럼 차갑게 복도를 울렸습니다. 기철은 여기가 제 집이라도 되는 양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한숨을 푹 내쉬며 당연하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큰일 났어요. 그 목소리에는 반성이나 미안함이 아닌 사고를 친 아들이 부모에게 뒤처리를 요구하는 듯한 뻔뻔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복수는 대답 대신 찻잔을 들어 향을 음미할 뿐이었죠. 투자 사기를 당해서 돈을 다 날렸다고요. 빚이 8억에 집도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어. 회사에서도 잘렸고 옆에 있던 미영 역시 기다렸다는 듯 말을 보탰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하니까 돈 좀 주세요. 빚부터 해결하게요. 아들과 며느리는 마치 은행에 대출 상담이라도 하러 온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상황을 설명하고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지난 수십 년간 그들이 복순을 대해왔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순은 그동안의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벌레 보듯 차가운 눈으로 두 사람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게냐? 복순의 얼음장 같은 반응에 두 사람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지금껏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아들을 향한 냉정한 말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 아들이잖아요. 내 아들이라면 자기 엄마를 요양원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면서 길바닥으로 내쫓지는 않았겠지. 복순의 말에 두 사람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직감했습니다. 지금까지 통했던 방법이 더는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순간 기철의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그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복순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미영 역시 눈치 빠르게 남편의 옆에 따라 엎드렸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바닥에 이마를 박고 악어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잠시 눈이 멀었어요. 헛된 욕심에 홀려서 어머니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엄마, 제발. 이 아들 한 번만 살려줘요. 나 정말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기철이 엉금엉금 기어와 복순의 발치에 매달리며 울부짖었습니다. 복순은 자신의 발을 붙잡은 아들의 초라한 연기를 벌레 보듯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너네는 나를 늘 ATM 기계로 여겼어. 나는 늘 니들이 원하는 걸 해줬고 나는 그게 너네를 향한 사랑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게 너무나도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다. 이젠 절대 그렇게 해줄 일은 없을 거야. 그녀의 서늘한 음성에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잠시 멎었습니다. 복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서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그들 앞에 던졌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이리로 오너라. 너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다음 날 오전 부부는 변호사 사무실의 육중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김 변호사가 감정 없는 얼굴로 그들을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테이블 위에는 봉투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박복순 여사께서 두 분께 2가지 선택지를 주셨습니다. 김 변호사가 첫 번째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첫째, 두 분의 모든 빚 8억 원을 전부 갚아주고 지방에 작은 상가 하나를 마련해주는 대신 앞으로 박복순 여사의 재산에 대한 상속 권리를 일절 포기한다는 각서입니다. 두 사람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빚을 탕감해주고 가게까지 준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미영이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습니다. 둘째,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두 분이 진 빚은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기철과 미영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미친 듯이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죠. 겨우 상가 하나? 이 빌라가 얼만데? 분명히 다른 재산도 어마어마할 거야. 빚은 상속만 받으면 충분히 갚고도 남아. 첫 번째는 우리를 시험하려는 함정이야. 탐욕은 결국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들은 어머니가 내민 마지막 동아줄이 아닌 더 큰 떡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상속을 받겠습니다. 기철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두 번째 봉투를 열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선택은 번복할 수 없습니다. 네, 후회 안 합니다. 미영이 날카롭게 대답하며 서류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의 맨 밑칸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그들이 펜을 놓자 김 변호사가 기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뭘 축하한다는 겁니까? 박복순 여사께서는 이미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기부 절차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두 분이 방금 서명하신 서류는 상속받을 재산이 단 1원도 없음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기부 최종 동의서입니다. 네, 뭐라고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 했습니다. 기철과 미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다 못해 시체처럼 파랗게 변해갔습니다. 만약 첫 번째 봉투를 선택하셨다면 빚도 청산하고 새 출발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깝게 됐습니다. 변호사가 조롱하듯 혀를 찼습니다. 아, 미영의 입에서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철은 자신이 서명한 서류를 멍하니 내려다보다가 그 자리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한쪽 벽면의 검은 유리창 너머로 불이 켜졌습니다. 그곳에는 박복순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무표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박복순의 행동에는 자신을 쫓아낸 것에 대한 분노에 대한 복수심뿐만 아니라 잘못 키운 자식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비정한 결단과 가르침의 의미도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심판이 끝난 며칠 뒤 박복순은 자신의 법률 대리인을 명동 빌라로 불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녀가 또 다른 복수를 계획할 것이라 생각하며 긴장된 얼굴로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예상과는 전혀 다른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 변호사 지방 소도시에 허름해도 사람 냄새나는 시장으로 알아보게. 거기 국밥집 하나를 사서 내 아들 내외 이름으로 돌려놓도록. 회장님, 그 말씀은 그들에게 재산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그들이 과연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까요? 김 변호사가 놀라 되물었습니다. 복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산을 주는 게 아니야. 나는 돈으로 내 아들을 괴물로 만들었네. 그러니 돈이 아닌 다른 것을 줘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처럼 차갑지 않고 아주 담담했습니다. 나는 그 아이들에게 사치와 허영이 아닌 땀과 노동을 줄 걸세. 제 손으로 국밥을 말고 설거지를 하고 손님들께 머리를 조아리며 돈 10,000원의 가치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지. 다만 내가 해준 것이라는 걸 절대 알아서는 안 돼. 어떤 자선 단체에서 제기하는 부부에게 지원해준 것처럼 완벽하게 꾸미게. 내 이름은 단 한 글자도 흘러가서는 안 돼.
이것이 내가 그 아이에게 주는 진짜 마지막 유산일세. 그것은 돈이 아닌 땀 흘려 일하며 스스로 살아갈 기회를 주는 어미의 마지막 사랑 방식이었습니다. 1년 후 지방의 어느 작은 시장 골목이었습니다. 새 출발 국밥이라는 간판을 내건 작은 식당 안은 이른 아침부터 국밥 끓는 구수한 냄새와 사람들의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여기 국밥 한 그릇 더, 깍두기도. 네, 손님, 금방 갑니다. 김미영은 이제 명품 옷이 아닌 얼룩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뜨거운 뚝배기를 나르느라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표정은 이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죠. 주방 안에서는 이기철이 거대한 솥 앞에서 쉴 새 없이 국물을 젓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마디는 뜨거운 열기에 붉게 익고 거칠어져 있었지만 텅 비었던 눈빛만큼은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폭풍처럼 지나가고 부부는 식당 구석에 마주 앉아 늦은 식사를 했습니다. 미영이 거칠어진 제 손을 내려다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자기야, 내 손 좀 봐. 네일 아트는커녕 로션 바를 시간도 없네. 그래도 예전보다 당신 얼굴이 훨씬 보기 좋아. 기철이 깍두기를 아내의 밥그릇 위에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처음 이 국밥집을 시작할 때는 두 사람의 싸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시작한 국밥집은 미영과 기철의 자존심이 처참히 무너지는 일이었죠. 하지만 하루하루 국밥집을 하면서 둘은 사치와 허영을 조금씩 버리기 시작했고 땀 흘려번 돈으로 밥을 먹는 지금 그들은 비로소 돈의 진짜 가치와 무게를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식당 구석에 놓인 낡은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자산가 박복순 여사가 쾌척한 전 재산으로 설립된 박복순 청년희망재단의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재단 측은 기부자의 숭고한 뜻을 이어 어려운 환경의 청년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박복순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부부의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이 동시에 뚝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홀린 듯이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화려한 출범식 단상과 함께 박복순이라는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죠. 앵커는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이룬 부를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청년들을 위해 모두 내놓았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어머니는 모든 것을 초월한 듯 인자하고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기철의 눈에서 후회의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져 국밥 그릇 안으로 번졌습니다. 미영 역시 고개를 숙인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탐내고 빼앗으려 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욕심이었는지 그들은 조금씩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기적처럼 찾아온 이 작은 국밥집이 어쩌면 어머니가 내려준 마지막 동아줄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두 사람은 말없이 직감했습니다. 같은 시각 명동의 빌딩 옥상에 꾸며진 아름다운 정원이었습니다. 박복수는 홀로 휠체어에 앉아 붉게 물들어가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작은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죠.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평온과 행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피와 눈물로 쌓아 올린 건물이 아닌 저 멀리 이름 모를 시장터에서 국밥 한 그릇을 팔기 위해 애쓰고 있을 아들 내외의 고단한 삶을 떠올렸습니다. 박복수는 마침내 돈의 주인이 아닌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서 진정한 자유를 되찾은 것입니다. 따스한 저녁 햇살이 그녀의 인자한 얼굴 위로 부드럽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